미술가고요. 어떤 미술을 생산하면 미술관 안에서 전시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미술관들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걸까? 왜냐면 세상에는 많은 미술관이 있지만 많은 미술관이 새로 세워지긴 하지만 없어지는 미술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 미술관을 접는 작업을 해보겠다. 비워내게 보겠다. 왜냐하면 미술관이 싫어서가 아니라 비워내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사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접어내리는 작업을 했어요. 전시를 뉴욕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뉴욕에 5개 뮤지엄을 접은 적이 있었어요. 구겐하임, 위트니 뮤지엄, 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런 이제 메모드급 미술관을 접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한 번 전시회를 한 것뿐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다음 접을 미술관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할까.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인터뷰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은 구겐하임 큐레이터잖아. 그것도 수석. 근데 왜 나의 뮤지엄, 당신의 미술관을 접은 뮤지엄에 와서 멤버십에 가입했냐, 그리고 나한테 자꾸 독촉을 하냐, 다음 미술관 접자고. 그랬더니 미술관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접어준다면 흥미롭겠다. 근데 그게 접는다는 게 부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부분은 약간 어떤 태도였던 것 같아요. 무슨 프로젝트를 올리고 어떤 사이트를 정하면 그것들을 정말 약간 미술관 멤버십을 모집한다는 어떤 형태로 누구든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어떤 형태들이 좀 재밌었고, 기존에 있는 미술관은 접는 활동을 반복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졌냐면 제 마음 안에서 그들이 이미 만든 미술관을 접고 다시 생각해보는 빈 장이 생긴 거잖아. 빈 공간. 그럼 여기에 어떤 형태의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에 강의를 3군데, 4군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런 질문을 좀 나누었고, 첫 강의 있을 때 항상 출석부 부르면 학생들 이름 쓰고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걸 만들잖아. 쟤는 항상 오른쪽에 앉는 애, 이 친구는 왼쪽에 앉는 애,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습관처럼 동네를 많이 물어본 것 같아. 너 어디 사니? 나는 이태원 사는데, 아 너는 종암동에 사는구나. 아 너는 일산에서 오는구나. 아 저 친구는 1시간 반 거리. 막 이런 게 제 머릿속에서 이제 암기를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강의를 한 3년쯤 할 때였는데 출석부를 부르는데 명륜동에 사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왔고 물어보니까 하숙을 많이 하고 있대, 명륜동 주변에서.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 니네 사는 동네 가보자 해서 이제 동네를 좀 가보다가 동네 속을 좀 골목골목 산보를 다녔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어떤 명륜동이라는 동네는 정했었지만 거기서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는 사람들을 찾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삼성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작가들일 수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연구한 기초연구위에 현대미술가 17팀을 초대해서 마을에서 전시를 열었고,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좀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그러면 나는 유리가게에서 유리가게 주인분이랑 어떤 전시 형태를 하겠다. 어떤 작가분은 그렇다면 나는 계단에 사람들의 내용을 갖고서 하겠다. 또 안규철이라는 작가분 같은 경우는 이 동네가 보아하니 이제 언덕이 좀 높고 마을버스가 주요 다니는 교통수단인데 정류장이 없었어요. 근데 골목이 좁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정류장을 세우는 형태보다는 바닥에 보이는 그것도 약간 좀 수공예적으로 타일이 있는 걸로 정류장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또 정말 운 좋게 그해 올해 예술상이라는 거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셔서 상금이 많더라고요. 3천만 원. 그래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하고 어떤 자금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다들 당연히 동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그 명륜동이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을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한 것도 기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명륜동이란 동네에서 좀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백 감독은 돈에 관심이 많군요. 근데 저희 연구는 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했고 참여한 예술가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꿈꾸던 어떤 일 플러스 공공재로 좀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금 뭐 복권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간에 해온 연구에 대한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 인정은 앞으로 그런 활동을 지속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연구를 해봤더니 서구의 미술관, 서구 형태의 미술관을 접은 자리에 저희가 발견한 연구 결과가 대한민국에는 동네, 마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동네 자체가 하나의 문화 자원이 돼서 미술관의 형태로 소개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생겼던 때예요. 그러니까 좀 당연히 그 상금이 생겼을 때 그러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자가 발전의 어떤 새로운 방식? 미술관이 많이 있는 동네는 가지 말자. 왜냐면 이미 그들만의 리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미술관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을 한 거잖아요. 이제 미술관들을 공격하고 미술관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만 말했던 것 같아서 명륜동에서 찾다는 대안은 아니지만 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상금이 공간을 임대하는 보증금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상금은 성북동이란 동네를 찾았고 우리는 미술관이 좀 드물고 그러나 지역에 잠재해 있는 문화 자원이 좀 풍부한 지역에 간다면 우리가 좀 발굴을 잘할 수 있겠다. 또 오래된 목욕탕이었던 그 공간을 뭔가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자가 발전이 가능한 외부 지원금 받지 않고 카페 형태로 방문자들이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작가 지원금도 줄 수 있고 공간 임대료 낼 수 있고 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보여주는 형태들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초 자금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우리가 해본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일단 모험이 되겠지만 한번 시작은 해보자라고 부추기는 동료가 있어서 저기는 탄입니다. 네,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목욕탕이었는데 이제 임대가 다 잘 안 돼서 2층만 그 주인분이 하는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었었고 1층은 계속 비어 있었고 그리고 전층 중에 다른 층도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저희가 1층에 들어오고 잠깐 동안 이제 목욕탕을 유지를 하시다가 제안들이 많이 오게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2, 3, 4층에 다 저희가 아는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은 뭐 무슨 여행 잡지 회사 들어오고 2층은 또 건축가들의 사무실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형태로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바로 목욕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임대 관리만.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공간인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껏 살고 있지만 모든 게 너무 포화 상태이고 너무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동네에 약간 빈 노트 같은 공간, 빈 캔버스 같은 공간,
근데 그 빈 노트에 2달 동안 어떤 작가의 이름이 앞에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공간 전체에 큰 간판이 없어요.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 앞에 레지던시 타이틀이 붙고 그 작가 이름이 헤드에 붙어요. 저희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전에 예고가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스태프들은 그 작가가 오기 한 달 전부터 이제 작가 포트폴리오를 공유한다거나 그 작가의 음악 리스트를 받는다든가 그 작가의 선반이라 그래서 작가가 평상시에 읽는 책들 리스트, 영화 리스트, 뭐 드라마 리스트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좀 그 작가의 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작가가 입주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와의 대화 테이블. 저희는 A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아티스트 테이블. 9년 동안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희 전 스텝이 참여해서 카페 문 닫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가와 차 마시면서 작가 프레젠테이션 해요. 그간 어떤 작업을 해오셨고 여기서 어떤 주제를 발표할 건지 저희와 공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백승우 작가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걸 올릴 거구나. 근데 천안함이라는 건 소셜한 사건이었구나. 그 베이스가 뭐지? 하고 다 이제 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스태프들도 많이 있어요. 혹은 백승우 감독이 좋아하는 음악이 재즈래. 그러면 카페에서는 그 재즈 리스트 받아서 카페에 음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방문자들이 지금은 왜 재즈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체류하는 작가가 작업 구상할 때 주로 재즈를 듣는데요 하는 거고, 그냥 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평소에 읽었던 책들을 키오스크에 배치하고 작가가 평소에 듣는 음악을 파일로 주면 그걸 이 카페 안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작업실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처음 여기 왔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미술 공간이 갖고 있는 약간 무거운 공기가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든 와서 차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보면서 지금 어떤 작가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작가가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뭔가 그 미술과 일상을 나누는 경계 같은 게 거의 없죠. 뭔가 약간 자극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 방법 찾아야 된다. 약간 쉽지 않은,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음악 듣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조금 깊이 들어가 본 스태프들은 메뉴를 구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천안함 프로젝트를 영화로 올릴 건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게 흥미로워. 어떤 사건에는 음모가 있다는군. 그 음모의 배경에는 뭐야 하면 이제 바리스타가 컵을 앞에 놓고 이 컵에 음모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저희와 함께 그 메뉴를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실패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 또 하나의 드로잉이죠. 지금도 계속 9년 동안 유지해온 건 앞면은 무조건 포스터 기능이 있는 작가들의 이제 전시가 있을 때 그 전시를 소개하는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 면도 작가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와 함께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때는 박우혁이라는 디자이너와부터 쭉 오래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면은 사실은 그 포스터 자체도 디자이너의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그냥 작가의 작업을 그대로 실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의 공간이니까 이 전시를 해석해서 당신의 작업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 지면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전에 있었던 공간들하고는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 테이블이라고 해서 작가와 함께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라고 하는데 작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성북동에서 테이크아웃을 운영할 때 한 1년쯤 되는 시점에 동숭동의 아르코 미술관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았어요. 카페 호텔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방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뭔가 현대미술이 완전히 다른 층위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당시 아르코 미술관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동시에 2개를 운영하게 됐죠. 성북동이 있는 채로 동숭동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하나 더 생겨서 두 공간을 운영을 했다가 성북동이나 약간 알려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이런 제안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런 형태일 때는 우린 어쨌든 목적이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자가 발전하는 형태인데 과연 프랜차이즈가 됐었을 때 우리가 이 레전시 형태며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전시를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잠깐 고민해보고 이건 우리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뭐 프랜차이즈 형태로 뭐 사업을 넓힌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도 해오질 않고 왔었던 거죠. 현대미술이 중심에 있고요. 제가 현대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대미술은 겸손하게 소개할 수 있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미술 주변에 있는 예술,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디자인 혹은 건축, 또 문화, 또 요즘은 운 좋게 음악, 영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 한 60에서 70%라면 다른 다원 예술 관련된 것들이 나머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북동에 오래 있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해보고 싶은 게 무궁무진 늘어났어요. 예술가들도 5년쯤 되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축적이 되고 마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게 돼서 건물주에게 연장 신청을 했는데 묵살당했죠. 무조건 싫다고. 그분들은 처음에 1층이 비어 있고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치고 뭐 전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재계약이 안 되고 굉장히 태도가 돌변하여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고 뭔가 그 나가라는 태도도 굉장히 좀 강압적이었었거든요. 건물주의 권력으로 세입자를 무조건 배제한 거죠. 사회적 배제. 당신은 싫다. 왜? 나는 건물주니까. 당신은 세입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건 5년이었고 연장해 줄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월세를 조금 더 받고 싶은데 더 낼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들과 다툴 시간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차라리 작업을 하고 빨리 잊고 작업에 집중해서 새로운 공간을 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라고 생각을 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동숭동은 시작은 좋았어요. 아르코 미술관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죽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신생 문화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라운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르코 미술관 방문객보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에 방문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지트처럼 모여 있는 거죠. 쉽기도 하고 미술관의 문턱이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를 저희가 재해석해서 메뉴 개발을 한다든가 오프닝을 열어준다든가 뭐 디자인 상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실험은 시간이 필요해요. 뭐 6개월 실험한다고 데이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2년, 3년, 5년, 10년쯤 해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오래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저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당시 유인촌 장관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위원장 해임 사유 중에 하나로 저희를 지목을 했고 그 이유가 카페인데 왜 입찰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유였대요. 근데 저희는 예술 프로젝트 단체이기 때문에 예술가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거니까 해당 사유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위원장을 사임하기 위해서 저희를 이유로 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억을 갖고 있고, 그 이후로 위원장 해임되시고 나서 아르코 미술관장은 사임을 했고 함께 일했던 큐레이터들이 줄줄이 해고당하거나 사퇴하거나 동시에 미술관 전체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서 미술관에 저희 혼자 남았죠. 그리고 새로운 미술관장이 부임해서 왔고 저희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몰려고 하셨고, 그 미술관장이 새로운 큐레이터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미술관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미술관 큐레이터들도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무것도 전시 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그냥 자기들은 허수아비 큐레이터인 것 같다 하고 항상 이제 넋두리 하러 저희 카페에 와서 이제 막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되고, 새로운 미술관장에 의해서 내몰렸죠. 사회적 내몰림 두 번째. 그래서 저희 그 안에 감금된 적도 있고요. 그 안에서 폭행도 당했고요. 미술관장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미술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었어요. 그 이후로 전기가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우리는 분명한 계약을 하고 들어갔고 위원장이 해임되고 미술관장은 사임했지만 우리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명백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로 부임한 관장은 저희를 내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항하는 행동을 하다가 끝내는 접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어떤 공간을 이주해야 될 때 생각하게 되는 몇 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꿈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운 동네를 선택한다면 오래 있을 수 있는 동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활동을 잘 하려면 주변에 새로운 문화 지형도를 만들 수 있는 곳, 문화 자원이 좀 잠재되어 있는데 아직 소개가 안 된 지역, 한남동이 이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고 후보 순서 중에 하나였고요. 맨 처음에 목욕탕이었고, 그래서 사실 굴뚝이 남아있는 거고, 저희는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성북동에서 목욕탕이던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굴뚝이 남아있는 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건 되게 재미난 우연이다.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물주가 계약을 15년, 20년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가도 그런 건물주를 만나는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 공간 건물주가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약을 장기로 해준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 공간을 물려준 이전 세입자가 이 공간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제갈비라고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한꺼번에 정말 100명, 200명이서 그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밥을 먹고 가는 그런 이제 갈비집이었었던 거고. 15년 동안 그 건물주가 단 한 번도 세도 안 올리고 매년 연장해줬다는 거예요. 그 연장 계약서 쓰냐 그랬더니 계약서 안 쓴대요. 그냥 특약 사항으로 매년 연장 가능이라고만 쓰면 계속 15년간 연장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약서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주변 가게에도 이 갈비집이 정말 오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다고들 하고 이 지역이 다 이제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동네가 굉장히 피폐하고 재미없기는 한데 이런 데서 뭔가 연구를 해본다면 흥미롭겠다. 동네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또 나도 우리 동료들도 이태원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불법 침입.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먼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시각예술 하는 사람이라 모든 세계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고 싶어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해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끊임없이 제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때 나는 볼 거예요. 보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재난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볼 수 없고 내 눈이 가려졌고 그러나 뭔가 알아야겠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함께 하자고 했고, 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재난을 선언했고, 부끄럽지만 이 재난이 이 도시의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한 공간이 직면한 상황이 비단 테이크아웃 드로잉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떤 것의 상징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조금 더 알아봅시다. 제가 선택한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